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리더에게 듣는다 진행을 맡은 임규진입니다. 오늘 모신 이희수 교수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슬람 문화 전문가이십니다. 한국 외국어대학교 터키학과를 졸업하시고 터키 이스탄불 대학교에서 한국인 최초로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터키를 170회 이상 방문하시며 중동과 중앙아시아를 현장에서 연구해 온 문화인류학자입니다. 현재 성공회대학교 석좌 교수이자 이슬람 문화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중동 문제와 이슬람 문화에 대해 깊이 있는 해설을 해오고 계십니다. 이희수 교수님과 함께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사적 사태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이희수 교수입니다. 중동 이슬람 문화를 전공하고 터키 이스탄불 대학에서 공부하고 중동 일대 오랫동안 필드워크 현장 연구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성공회대학 석좌 교수 겸 이슬람 문화 연구소로 이슬람 문화에 대한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희수 교수님과 함께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사적 사태를 짚어보겠습니다. 중동 정세가 급격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그의 차남 모즈타파 하메네이가 권력을 승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중동 질서를 어떻게 바꿀지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지도자 교체입니까? 아니면 중동 질서의 대전환입니까? 중동 질서의 대전환의 커다란 서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아니라 실제로 그 전쟁의 핵심 배후에는 이스라엘의 이해관계가 깊숙이 관련되어 있고요. 또 주변 아랍 중동 산유국들이 전쟁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면서 그 양국 간 전쟁에서 지역 전쟁으로 지금 확전되었고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 중심의 이스라엘 일국 체제의 새로운 중동 질서를 재편하고 거기서 트럼프 행정부 이해관계가 맞아지는 좀 어마어마한 그랜드 플랜의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사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작됐는데요. 교수님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군사 충돌로 보십니까? 아니면 중동 질서를 바꾸는 역사적 사건으로 보고 계신지요? 지금 이 전쟁의 성패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방향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미국과 이란 사이의 핵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핵 문제는 지금 시급한 이슈는 아닙니다. 북한과 달리 이란은 현재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돼 있고 또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의 사찰을 충실히 받아왔습니다. 물론 2018년에 이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이란 관계가 틀어지면서 오바마 때 합의해 놓았던 JCPOL 포괄적 핵 협상이 엉그러졌죠. 그래서 그 7, 8년 동안에 이란이 미국 제재를 풀지 않으니까 집중적으로 우라늄 농축을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에게 미래 위협이지만 당장 위협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네바에서 2월 26일 날 그 오만의 중재로 이제 미국과 이란 사이에 상당한 어떤 유효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많은 국제사회가 또 전문가가 어떤 합의를 예측하고 있던 차에 바로 그 이튿날 예측 불허의 이제 고강도 공격을 시작했던 거죠. 이제 그 배경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그 핵은 당장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고 이란이 개발하고 있는 그 탄도 미사일도 아직 미국 본토에는 도달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미국이 시작했지만 실제로 그 전쟁의 가장 큰 수혜자는 이스라엘이고 따라서 가장 강력하게 전쟁을 밀어붙였던 척은 이스라엘의 네탄야후 총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전쟁은 미국의 이해관계와 이스라엘 이해관계에서 상당한 차이가 났던 겁니다. 네네.
그러면 이번 공격의 전략적 목표는 뭐 핵시설 파괴라기보다는 체제 자체를 흔들려는 시도로 봐야겠군요. 네, 미국은 핵 협상만 타결되면은 상당히 윈윈한 전략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이란이 미국이 요구하는 핵 프로그램의 완전 포기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란에서는 핵 주권의 문제로 보고 또 국내 지지 기반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을 끝까지 강경하게 반대했던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네.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자 전쟁 3년으로 많은 희생자를 내고 가자는 거의 지금 완벽하게 이스라엘이 장악한 상태고 나머지 하나가 또 다른 팔레스타인 지역인 웨스트뱅크 서안입니다. 서안은 오슬로 93년 평화협정에 의하면 그곳에 팔레스타인 국가가 설립될 땅입니다. 현재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승인한 나라가 UN 회원국 193개 중에서 151개국이 이미 승인했습니다.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포함해서 서구도 대부분 승인한 상태. 근데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이 고립된 상태에서 팔레스타인 국가가 독립이 되면은 그 이스라엘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침해되는 거고 아직도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는 이웃에 독립국가가 생긴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은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국가가 들었을 서안에 이미 82%의 영토로 이스라엘이 현재 이 시각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8만 명에 도달했던 유대인 정착들이 살고 있죠. 그런데 국제사회로부터는 완전히 이스라엘이 자국의 안보를 지키는 그런 이제 프레임을 만들어 놨는데 유일한 걸림돌이 이란인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핵을 가지고 탄도미사일로 어떤 실존적 위협을 가하고 그 47년간 권좌에 있는 나쁜 독재자가 계속 이스라엘을 위협한다면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을 해서 평화 무드로 가는 게 굉장히 이제 국익에 맞지 않아서 그걸 깨뜨리려고 했던 거고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공격하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선공하겠다라고 네타냐후가 트럼프 행정부에게 거의 통보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럴 바에야 양국 이해관계가 합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전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타격한 것은 핵시설보다는 바로 이스라엘에게 실존적 위협이 되는 이 탄도미사일 기지를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나쁜 정권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알리 하메니 최고 지도자와 군수 내부 40여 명을 동시에 제거하면서 레짐 체인지를 도모했던 겁니다. 아, 네. 교수님, 그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사망이 이란 정치에서 갖는 의미는 뭡니까? 1989년에 최고 지도자가 되니까 무려 37년간 이제 군의주의, 독재, 포갑 정권을 유지해 왔죠. 뭐 그런 면에서 뭐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명확한 이제 포갑적 이제 독재 정권이죠. 국민을 배고프게 하는 정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분이 세속적인 최고 권력자이지만은 동시에 약 3억 명에 달하는 전 세계 시아파의 영적 리더의 위상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수가 좀 간과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정치 실권자를 제거하는 것 이외에 또 영적인 지도자를 살해했다는 것은 이란 많은 국민 또 이란 바깥에 있는 파키스탄이나 인도나 이라크에 있는 시아파 신도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또 미국이 충분히 간과하지 못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알리 하메니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 그러면 1979년 혁명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란 인구 구성을 보면 전체 인구의 약 70%가 1979년 2년생 이후생입니다. 그러니까 70%는 혁명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SNS로 그 젊은 세대들은 실시간으로 지금 글로벌과 호흡하고 있는데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계속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되지? 이제 이 37년 정권에 대한 염증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기 나쁜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영적 지도자를 그런 방식으로 살해하고 그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 손자, 딸까지 가족까지 3대를 몰살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시간에
물론 오폭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한 초등학교를 폭격해서 168명이라는 개학날 그 어린 소녀 초등학생들을 이게 이제 몰살당하게 하는, 그래서 아마 이 정권은 밉다 하더라도 외세가 나의 형제와 아이들을 이렇게 살해하는 그런 정권에 환호할 국민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정확한 지금 이제 이란 국내의 여론추이입니다. 예. 그 둘째 그 모즈타파 하메네이의 그 최고 지도자, 아직 뭐 공식 발표는 안 났습니다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체제 안정의 신호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권력 불안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으로 봐야 될까요? 이제 최고 지도자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그 마르자이라고 하는 고도의 어떤 영적 위계 또 성직 위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세 분 내지 네 분의 후보가 꾸준히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반체제 시위가 일어나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강경한 게 무스테바 하메니였고, 또 그 미움받는 포갑 정권 실권자의 찬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 외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후의 카드로 봤던 겁니다. 그런데 아직 뭐 공식 발표는 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최후의 카드라고 봤던 모즈타바 하메니가 거의 최고 지도자로 이제 선출되는 단계에 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지금 전쟁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고강도 공격에 의해서 그 테헤란 시내가 폭격당하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제 전쟁 상태에서는 국민이 애국심을 발휘하게 되잖아요. 이란은 그 오랜 1200년의 역사 속에서 저항의 역사입니다. 모든 제국, 알렉산더 대왕 때부터 계속 이란을 침공해서 이란의 역사는 한마디로 저항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결사항정 체제로 이제 뭉쳐져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혁명수비대가 그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당사자란 말이죠. 그래서 혁명수비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이 전쟁을 그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승리가 아니더라도 저항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강경파가 지도자가 됐던 것은 이런 국내 정세와 무관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 한편으로는 이란이 공화국이면서 또 신정 체제인데요. 권력이 세습되는 모습이 이란 사회 내부에서는 어떻게 좀 받아들여질지 궁금합니다. 뭐 저도 이제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요. 그거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보통 다스는 이슬람 국가에서는 생겨나지 않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것은 신정과 세속이 결합되어 있다는 거고요. 공화국은 국민이 직접 지도자를 선출합니다. 그런데 이슬람이라는 것은 또 신정의 성직자가 정치에 관여하는데, 문제는 이슬람은 신법이고 또 공화국은 세속법이기 때문에 신법이 세속법이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제도 지도자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군이 위에 있게 되는 특수한 체제죠. 이게 뭐 좋다 나쁘다의 체제가 아니고 이란이 선택한 아주 독특한 어떤 정치 체제로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동에서 가장 정권은 민주적으로 선출됩니다. 대통령은. 지금까지 뭐 개혁파가 됐다가 보수파가 됐다가 또 이제 성직 계층은 항상 보수제, 강경 보수인데도 대통령 국민들이 항상 개혁파를 더 많이 뽑아줬습니다. 뭐 그런 면에서 독특한 이중적 체제에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에서 이 이란 혁명 수비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이란의 진짜 권력은 혁명 수비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교수님도 뭐 그렇게 보시는지요? 네, 이게 뭐 혁명 수비대일 뿐만 아니라 권력을 실세다, 이러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혁명 수비대가 한 20만 명 되는 이제 정예 부대죠. 이 부대가 정치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 전체 경제의 약 40% 정도의 경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 통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보통 민주적인 정권이 수립되려면 2010년 우리가 아랍의 봄 사례를 보면은 이 독재자들이 주로 이게 군부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복으로. 그래서 이집트의 무바락 대통령이나 예멘의 살레, 시리아의 아사드,
그 리비아 같은 이런 독재자들이 자기의 신복으로 부리던 군부가 이렇게 저항하는 무장의 시민들을 향해서 자기 형제 이웃을 향해서 나는 총불을 못 댄다 하고 돌아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권이 다 무너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기업과 민주화의 바람이 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란은 제일 핵심적인 이 이제 혁명 수비대가 아니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과 정보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레볼루션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불평불만해서 뒤엎어야 되는데 뒤엎으면 안 되는 세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에서는 레짐 체인지가 사실상 쉽지 않다. 이게 이제 아마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란 침공을 할 때 저희들이 볼 때는 미처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했던 어떤 전략적 실수가 있었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이스라엘의 정보 데이터에 의해서 한꺼번에 47명의 국방장관과 총참모총장과 최고 지도자를 포함해서 이 수뇌부를 다 제거했으면 당연히 자연적으로 반체제가 힘을 얻어서 정권 교체되는 것은 어느 사회에서나 있는 상식적인 변화인데 그런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점이 이 전쟁이 단기에 끝나지 못하고 장기화로 갈 수밖에 없었던 첫걸음인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오히려 그럼 혁명 수비대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시는지요? 뭐 제가 보면 이게 47년간 이슬람 혁명 이후에 이 실수로 장악하게 왔기 때문에 그 두 세대 동안 구축된 이 권력 기반이 쉽게 무너뜨리기는 쉽지 않고요. 무너뜨리려면 이 견고한 기득 권력권을 뒤엎을 만한 어떤 반대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란 내에서는 그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47년 폭압 정권 동안에 어떤 야권 지도자나 시민단체나 어떤 야성을 좀 실을 말려버렸잖아요. 그게 이제 이란이 안고 있는 딜레마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이스라엘도 이제 최근에 이제 전략은 레짐 체인지가 어렵다면은 그 혁명 수비대를 기득권에 인정하고 그 사람들이 뽑았던 최고 지도자와 협상을 통해서 미국과 이란 사이의 어떤 화해의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이게 아마 현실적인 안으로 곧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번 시위도 있었듯이 젊은 세대는 좀 굉장히 좀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변화의 힘이 되기는 좀 당분간은 어렵다고 보시는 겁니다. 이게 전쟁만 아니었으면 이 정권이 거의 막다른 골목에 왔다고 봤거든요. 지금 이제 민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게 뭐 시위의 발단이 다 알려진 바와 같이 작년 12월에 국채거래인 아얀드 은행이 파산합니다. 그 고객이 4,200만 명입니다. 이란 인구 9천만 명 중에서 국민의 절반이 그 가난한 제재 속에서 자기 재산이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이거는 뭐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정권의 단단한 지지 기반이 바로 상인과 중산층이었는데 정권의 핵심 지지 세력인 상인과 중산층이 돌아섰던 겁니다. 이게 민생 시위가 돼서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막다른 골목에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이제 미국이 개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를 부추기면서 너희 시위대의 뒤에는 우리가 있다. 도움이 가고 있다. 그리고 관공서를 접수하라는 1월 7일, 금년 1월 8일 그 성명이 나온 이후에 이 민주적인 시위가 뭐 정확한 배경은 알 수 없지만 갑자기 폭동으로 돌변합니다. 그 52개의 모스크가 방화당하고 경찰과 군경이 이제 약탈당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이란 혁명 수비대나 집권자들이 이거는 폭동이다. 외세가 사주한 폭동이다. 이렇게 간주하고 피의 진압을 했던 게 실패했던 이제 비극의 이제 원인입니다. 그러던 차에 또 힘을 얻어서 조금씩 확산돼 가 있는 차에 이 전쟁이 나니까 이게 이제 결사항전 체제로 이게 이제 시위를 주동하던 사람들도 지금 애국심에 눌려서 이제 잠재되어 있는 겁니다. 이 전쟁 중에 지금 어떤 반체제 시위의 움직임은 어디서도 우리가 지금 찾아볼 수 없게 되어 있는 전쟁이 끝나면 다시 되살아나겠죠, 당연히. 지금 이란도 이스라엘 또 중동 산지에 있는 미군 기지를 향해서 그 미사일 공격, 드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군사 타격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지요, 이란이?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뭐 텔레비전에서 이제 목격하는 걸 보고 비교가 안 되죠, 군사력이. 네네. 그 47년 동안 완전히 목줄을 죄서 고강도 제재를 해왔는데 이런 부품이나 무기를 마음대로 들여올 수 못, 이제 재정난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고도 기술적인 면에서는 뭐 비교가 불가능하고요. 이제 다만 이제 재래식 무기는 상당히 많이 은닉해 축적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자기 어떤 체제 구축을 위해서. 네. 그 중에서도 이란은 세계 최고 수준의 드론 기술과 드론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러시아 그 전쟁에 사용되는 드론이 대부분이 샤헤드라고 하는 이란제 드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능을 발휘하고 있죠. 그럼 일설에 의하면 이란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하루에 약 400대 이상의 드론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캐파시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네네. 이제 주로 이스라엘 공격하기는 한 1000km 이상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초음속 탄도미사일을 사용해야 되고 이거는 굉장히 고가고 재고가 얼마 없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는 없는 겁니다. 방어 능력 유지를 위해서. 근데 드론은 100km 이내는 마음대로 쉽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주로 이제 그 걸프 지역에 그 걸프의 맞은편에 있는 걸프 국가에 있는 미군 기지들은 주로 드론이 집중적 공격을 하고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란은 약 100만 가까운 정규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재래식 저강도 장기전으로 가면은 이제 시간이 끌면 끌수록 뭐 이란에게 불리한 전쟁은 아니다. 이게 이제 아마 수뇌부들이 그 각오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지도를 보시면 이란 북서쪽에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과 접경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란이 미국의 영향력이 좀 미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 아프가니스탄 북쪽이 세계 최대의 그 밀 무기 거래처고 또 간의 무기 공급이 발달돼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는 얼마든지 공급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이란 이라크 전쟁이 우리가 8년을 끌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자 전쟁도 국제법 무장도 할 수 없는 탱크 한 대 없는 가자 점령하는데 3년이 걸렸단 말이죠.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러시아의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지금 4년째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전은 비대칭 전쟁의 특징은 한 번 전쟁을 시작하면 엔드게임 출구가 없는 겁니다. 뭐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향후 한 일주일 정도가 이 전쟁이 좀 지리한 장기전으로 그냥 루즈 게임으로 갈 건지 아니면 어떤 극적 타입을 통해서 어떤 글로벌 국제 질서의 데미지를 막아야 되는지 고비인 것 같습니다. 네네. 역시 관심은 그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 후티, 시리아 민병대 등 이란이 그 후원하는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이 일부 움직임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변수가 될 수 있을지요? 뭐 한 2년 전만 해도 큰 변수가 됐습니다. 뭐 이란이 어마어마한 군사 지원과 또 재정 원조를 해왔죠. 이제 그러나 이제 가자 전쟁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는 그 이란에 있어 프록시라고 하는 대리 세력들을 거의 괴멸 수준으로 끌고 갔습니다. 헤즈볼라와 후티가 아직 잔존하고 있지만은 한 2년 전과는 달리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거의 와해 직전의 수준이고 또 현재 이란이 헤즈볼라나 후티에게 군사 지원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지금 완전히 미국과 이스라엘에서 차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결정적 위협은 되리라고 보지 않고요. 다만 이 전선을 분산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 같고요. 또 시리아는 이미 친미 정권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뭐 시리아도 해결이 됐고요. 그러니까 시리아 해결되고 이라크 해결하고 헤즈볼라와 후티를 이스라엘이 컨트롤했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위협 세력은 이란을 손보자 하는 게 이번 전쟁의 이제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테러, 미국 본토에서의 테러 가능성은 없나요? 우리가 이라크를 미국이 2003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하면서 그때 패잔병들이 앙심을 품고 그게 IS의 전신이 되거든요. 그 이전에 또 걸프 전쟁 이후에
아프가니스탄 전선에 파견됐던 그 사람들이 나와서 또 알카에다를 이제 만들고 네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개입했던 중동 전쟁의 그 소위 말하는 악의 씨앗들이 다 테러 조직이 된 거란 말이죠. 네네. 뭐 그런 면에서 이번에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의해서 이란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많은 희생이 난다면 눈앞에서 가족을 잃었던 사람들은 극단적 분노 세력이 되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테러에 좋은 온상이 되는데 뭐 그런 면에서 이제 글로벌 안보 질서에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까지 이제 이란은 공식적으로 민간인을 겨냥한 공공시설을 겨냥한 테러는 하지 않는 원칙이었습니다. 그 예멘 헤즈볼라나 예멘 후티 같은 것도 뭐 서방에서는 이게 무장 조직이지만 사실 헤즈볼라도 레바논에서는 이제 합법적인 정치 정당이고요. 네. 후티도 지금 거의 뭐 집권 수준에 있는 거고 네. 이제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도 뭐 민주적이지는 않지만 2006년 선거에서 주민들이 선출한 자치 정당이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 그런 정치적 단체에 지원해 주는 걸 뭐 미국이나 이스라엘에서는 테러라고 하지만 이제 알카에다나 IS가 저지른 무분별한 반인륜적 테러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달리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뭐 관심은 그 호르무즈 해협인 것 같습니다. 이란이 실제로 그 해협 봉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뭐 현재 호르무즈 해협은 차단 상태에 있고요. 거의 뭐 준봉쇄 상태에 있습니다. 한 150척 이상의 유조선이 발이 묶여 있고 우리 한국 선원도 거기 묶여 있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일부 유조선에 대한 드론 공격을 개시해서 뭐 이렇게 화염에 휩싸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가가 이제 급등하고 또 주가가 뭐 이제 폭락하는 이제 사태인데 이제 미국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개입해서 이란 혁명 수비대가 장악하고 있는 호르무즈 이제 봉쇄권을 회복하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고요. 근데 호르무즈 해협은 아시다시피 한 33km인데 실제로 배가 항행할 수 있는 건 아주 좁습니다. 그 수심이 낮기 때문에 거대 유조선이 그러나 그거는 이제 오랫동안 혁명 수비대가 그건 자기의 생명선이니까 여러 가지 지하 의뢰 장치나 기뢰 장치나 그걸 굉장히 체계적으로 많이 이제 그 촘촘하게 구축해놨기 때문에 이제 그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미국의 아주 우수한 그 군사력으로 뭐 해군력을 거의 와해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기는 하지만 그 호르무즈 봉쇄권을 완전히 미국이 장악하기 전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고요. 그 리스크가 있다는 것은 결국 유통망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보급료가 뭐 하늘 끝까지 오른다는 것은 세계 경제에 타격이 되는 거고 이 호르무즈 이제 해협 봉쇄로부터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어떤 일이 있어도 빨리 끝내는 게 유리합니다. 네네. 네. 그 중국도 이란 그 원유의 그 구매국인데요. 최대 구매국인데 중국은 어떻게 이번 사태에서 좀 이란을 좀 어떻게 전략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는지? 지금 이제 미국의 일극 체제 속에서 그 이란의 맹방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이 위기 상황에서 그 역할을 못 해주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당하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은 전통적으로 대외 분쟁에는 개입하지 않는 원칙을 지켜왔던 것 같고요. 지금까지 뭐 제가 알기로도 어떤 분쟁 지역에 군사적인 지원을 했다는 것을 못 들어봤기 때문에 그런 중국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란 분쟁에 직접 개입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란으로서도 중국은 정말 은혜와 같은 나라죠. 지금 이란 전체 석유의 약 80%를 중국이 사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좋은 조건으로 저가에 주기로 하지만 이 원유를 중국에 팔고 그 돈으로 생필품이나 필요한 연명을 47년 동안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중국을 압박해서 원유선을 차단하면 이란은 못 견딥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이 결코 그 생명선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중국에게는 지금 1대1로 전략이 미래의 핵심 전략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란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과 접경하면서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핵심 전략적 거점 국가가 이란입니다. 육상, 해상, 실크로드, 호르무즈 인대양을
잡고 있는,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이란을 포기한다면 1대1로 전략이라는 것은 유효성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란은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네. 그런 면에서 이제 생명선은 중국은 끝까지 유지해 줄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중국 왕이 외교 장관이 뭐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고 있는데 워낙은 지금 양쪽의 의견이 크기 때문에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데 제가 보기에는 3월 31일 날 미중 정상회담이 베이징에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의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지금 누구도 중재할 수 없는 상태라면은 네네. 이란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중국이고 아, 예. 또 미국도 직접 협상이 안 되면 중국이라는 어떤 중재자를 활용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미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드라마틱한 어떤 중재안이 나오는 게 우리의 희망인데 네. 뭐 그때까지는 어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돌발 변수가 없는 한 어떤 합의점이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교수님 그 러시아도 뭐 역시 러시아가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여유가 없긴 하지만 이란하고도 가깝지 않습니까? 러시아도 뭐 이번 사태에서 변수가 될 수 있습니까? 좀 러시아가 참 이제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사실은 뭐 남은 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뭐 많은 국제법 학자들이 말씀합니다만 이내 국제법에 위반되는 거잖아요. 그 예방 전쟁이라는 것은 미래에 저 세력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그 위협을 제거한다고 그러면 193개 유엔 회원국 중에서 이 예방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가 과연 몇 나라는 있겠습니까? 이제 쿠바 사태나 여러 가지 우리가 사태를 봤을 때 그래도 냉전 체제 때는 러시아와 중국이 어떤 이제 저지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가 됐었는데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그 역할을 못했던 거죠. 이제 첫 번째 이유는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체코가 석자해서 힘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중동의 유일한 러시아의 이익 거점이 시리아였습니다. 시리아의 그 이제 소련 함대가 주둔하면서 중동 전체의 러시아 이익의 거점 역할을 했는데 그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면서 그 시리아가 또 미국 편에 넘어가 버렸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란까지 넘어간다면 정말 러시아로서는 전략적 손실이 크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러시아가 미래 이 전쟁이 끝나고 이제 훼손된 무기 체계를 교육을 통해서 이제 거래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미국의 그 차단망을 뚫고 이제 개입하거나 지원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역시 뭐 모두에도 설명 주셨지만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하고도 뭐 밀접한 이 사태의 배경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중동 분쟁의 모든 본질에는 팔레스타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1948년 이스라엘이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 건국된 거거든요. 그러나 그 땅에는 이스라엘이 독립할 당시에 2000년 동안 사람이 살고 있었죠. 네. 건국되면서 100만 가까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기 어떤 삶의 기반을 버리고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지금 600만 명의 난민이 돼서 빼앗긴 조국을 되찾겠다는 투쟁이 중동 전쟁의 시작이 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네. 그러나 48년 이스라엘이 유엔의 합의에 의해서 이제 독립했기 때문에 네네. 법적으로 이제 요구권을 행사하기 어렵잖아요. 그거는 팔레스타인의 아랍 국가들도 그거는 기득권을 다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67년 3차 중동 전쟁 때 이스라엘이 국제적으로 허용받은 영토를 벗어나서 이웃 아랍 국가의 땅을 점령해 버린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occupied territory 점령지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자와 이제 서안인 겁니다. 네. 그래서 1993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격적으로 평화회담을 맺고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라. 영토 주장을 하지 말라. 그 대신 국제법상 언젠가는 돌려줘야 될 점령지 일부에 이스라엘 국가로 오갈 데 없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거기 살게 하고 자치정부와 독립국가를 만들어주고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공존, 공생, 공영하자. 이게 오슬로 평화협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총리 이차크 라빈과 당시 팔레스타인의 그 해방기구 수반인 야세르 아라파트가 평화합의에 도출하고
다음에 94년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바로 그 직전까지만 해도 야세르 아라파트는 금은 9월달 미넨 올림픽 학살 사건 100회 이상의 항공기 납치 테러리스트의 대부가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서 온 인류가 박수를 쳤던 겁니다. 네네. 근데 어느 나라 정치 세력들도 이게 좀 지나친 극단주의자가 문제잖아요. 네네. 그 이스라엘 내에서도 구구파가 반발한 겁니다. 아니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 땅이 될 텐데 왜 굳이 그걸 협상을 통해서 적국에게 내주냐. 네. 그래서 95년도에 평화주의자인 이착 라빈 이스라엘 총리가 이스라엘 구구파에서 암살당합니다. 네. 그리고 또 평화회담을 추진했던 팔레스타인 쪽 그 대표였던 야세르 아라파트도 뭐 일설에 의하면 독살당하면서 두 평화주의자가 사라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과격한 우파들이 득세하면서 96년 이스라엘에서 이제 우파 정권이 등장합니다. 그 우파 정권에 당선됐던 첫 번째 총리가 지금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내각 책임제이기 때문에 크센넷이라고 120명의 국회의원 속에 61석을 확보하면 집권하고 어쩌라면 야당으로 갔다가 지금 딱 30년 됐네요. 그동안 미국 대통령이 7번 바뀐 겁니다. 그 이스라엘은 네타냐후라는 강력한 우파 지도자가 있고 또 이란은 37년 동안 알리 카메이라는 강력한 이제 전제적인 두 군주가 이 두 거대한 이제 우파 세력에 의해서 이제 중동이 힘들어져 왔는데 그 균형이 깨지는 거죠 지금 이란이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뭘로 의미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마지막 경쟁 세력인 이란을 꺾을 수 있다면 이제 이스라엘 중심의 일국 체계가 중동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트럼프의 팽창주의와 또 자본주의와 개발주의와 이제 결합한다면 장밋빛 미래를 꿈꿀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이번 공격의 한 원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네. 이번 사태가 장기적으로 중동의 정치 지형을 어떻게 바꿀 것으로 좀 보시는지요? 뭐 전쟁이 어떻게 마무리되는가에 따라서 뭐 우리가 뭐 예측이 되겠습니다만은 뭐 우선 이란으로 보면요. 지금 당장 레짐 체인지가 어렵더라도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떤 강경한 정권이 들었어도 유화적인 정책 또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어떤 생존권을 또 확대해서 민생을 해결해 주지 않는 한 지속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미국과 협상하는 유화적인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러다가 그것이 어느 정도 성숙되면 어느 시기에 그야말로 보다 더 민주적인 정권으로 교체되는 그 이후의 일이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어쨌거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같은 6개 산유국들은 이란과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아랍과 이란 사이에는 굉장히 오랜 역사적 갈등이 있고 민족도 다릅니다. 종파도 다르고 그렇지만 지금까지 최소한 차가운 평화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걸 계기로 6개 국가가 이란과의 관계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많죠. 그게 이제 이란이 이룰 수 있는 고리파의 가장 큰 데미지 같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란의 힘이 약화되면은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모로코, 수단 같은 아랍 국가들은 이미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었고 이렇게 되면 이제 나머지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 쿠웨이트 같은 나라들도 장기적으로 이스라엘과 수교하면서 이제 적대적인 공성에서 협력하는 방식으로 패턴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유일한 관건이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슬람의 종주국이고 마천 역할을 하지만 이스라엘과 수교의 전제 조건에서도 항상 팔레스타인 문제를 선 해결하자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해결하는가 이것만 해결된다면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 협력 관계를 가면 중동은 지금보다는 훨씬 평화로운 상태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죠. 만약에 이 전쟁이 조기에 종식되지 못하고 이라크 전쟁 8년 끌었듯이 이것이 장기전으로 간다면 중동 전체는 어떤 전쟁 경제, 전쟁 드라이브 속에서 대혼란이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교수님 보시기에 단기 군사 충돌이 아니고 장기화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 관건은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하는가 아닌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오늘도 보도를 보니까 지상군을 투입할 거다. 요 이제 카드를 만지작 끄집고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이제 부인하고 이란도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정말 대책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지상군이라는 것은 미 본토에서 군인을 실어다가 전쟁에 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개념은. 지금 이제 이란 북부에는 쿠르드 민병대가 있습니다. 네. 이란 쿠르드 민병대가 이 민병대가 미국이 IS 괴멸할 때 네. 함께 싸웠던 일종의 용병으로서 아주 혁혁한 공적을 세웠던 IS 괴멸 1등 공신들이고 이제 재정적인 지원과 무기를 미국이 다 지원해주고 이스라엘도 함께 했습니다. 지금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라크 쪽에 있는 이란 접경에 있는 이 이란계 쿠르드 민병대를 미국 특수부대와 함께 진입하는 이게 이제 지상군의 시나리오인데 그것은 뭐 이란의 내부의 전황에 따라서 이제 판단하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지상군이 개입한다면 출구는 잘 안 보일 것 같습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좀 우리도 이 경제적으로 좀 큰 이해가 걸려 있는데요. 우리가 취해야 될 뭐 대응 방안이라고 할까요? 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항상 전쟁의 눈으로만 이란을 보니까 이란이 잘 안 보이잖아요. 네. 이란은 우선 인구 규모가 9천만 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바레인 6개 석유 나는 나라 인구 다 합해봐야 이란 인구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규모의 경제를 놓쳐서는 안 되고요. 네네. 그게 단순히 인구만 큰 게 아니라 세계 4위의 원유 생산국의 세계 제2의 천연가스 보유국입니다. 예. 그리고 28세 미만의 청년층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70%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다이나믹한 프로덕티비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200년 페르시아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중동 전역에서 가장 민도가 높고 교양 수준이 있는 우수한 민족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이 고강도 이란 제재를 이제 해왔던 것도 또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던 것도 이게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나 국제법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어떤 약간의 이제 불법적인 측면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이 이란을 바라보는 관점과 대한민국이 이란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랐으면 좋겠다. 네. 국익이 차이 난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사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속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유가가 상승해도 사실 미국 경제는 결정적 타격은 입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미 미국은 세계 최대의 셰일 원유 생산국이고 수출국입니다. 우리나라 원유를 제1위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고요. 우리나라 해외 원유 수입의 2위 국가가 이미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입는 타격보다는 가장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는 게 한국과 일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항상 해외 분쟁에 있어서는 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절대적인 국익이 걸려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계 유일의 분단 민족으로 남북 분단에서 누구보다도 평화를 갈구하는 그리고 K컬처로서 한국을 다 좋아하는 중동하고도 좋은 관계고 한미동맹의 축도 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는 이게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평화 중재자로 나설 시점이다. 우리가 해외 분쟁에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것은 못 들어봤잖아요. 네. 맨날 국가 위상을 높여야 된다고 말만 하면서 그런 걸 이번 기회에 이렇게 국익이 걸려 있는 문제에 방관자가 되었으나 그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달리 했으면 좋겠다. 네. 마지막으로 지구상에서 한국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란입니다. 네. 물론 뭐 정치적으로는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또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서 지금 AI 시대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AI를 움직이는 것은 빅데이터고 빅데이터의 기본 원리가 알고리즘이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리즘의 지금 영향 속에 있는데 알고리즘을 발명한 게 이란 수학자입니다. 잘 모르셨잖아요. 네. 그 9세기 이란 수학자 이름이 알고라즘이라는 학자가 이걸 발명했습니다. 그래서 알고라즘이가 발명했다고 알고리즘 사람 이름이 학문 명칭이 된 겁니다. 네. 그 알고라즘이가 했던 또 다른 업적이 엘지브라 대수학입니다.
그만큼 이제 이란이 그 막강한 문명의 그 기여 때문에 그 바탕으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 어떤 미국과 이란 간의 선악의 구도로만 이란을 보지 마시고 네. 또 우리의 협력적 파트너로서 우리 미래의 고객으로서 어떤 시장으로서 이란을 보면은 조금 다른 시선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게 문화인류학자로서 이제 하고 싶은 말 이제 뜻입니다. 제 의견이기도 하고요.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중동의 전쟁은 항상 세계 경제를 흔들었습니다. 지도자의 죽음과 새로운 권력이 등장 속에서 이란은 지금 또 하나의 역사적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리더에게 묻는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